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딱 알차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듣고 싶은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방송을 더 풍성하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주머니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주말을 앞두고 약보합권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23% 하락했고 코스닥이 0.03% 소폭 내려앉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 연속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그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짚어볼 세부 섹터는 방산 쪽 준비했습니다. 러시아가 6주 만에 다시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2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작년에도 인력 충원을 상당히 많이 한 편인데 올해도 인력 충원 계속해서 속도를 낸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관련된 또 포럼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방산주 관련 투자 포인트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4월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함께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야를 막론한 공약인 저출산과 기후위기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총선 자체가 증시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총선 자체보다는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6차례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총선 이후 일주일 수익률 혹은 총선 이전의 한 달 수익률을 제외하면 코스피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야당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알리100을 통해서 원전보다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듬주택, 출생기본소득, 경력 단절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 유아기 유연근무제를 제안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을 제안한 만큼 원자력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살펴볼게요. 미국의 빅테크 대기업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애플과 관련된 이슈 자세히 살펴볼게요. 최근 애플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성장 전력으로 꼽혔던 폐쇄적인 생태계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셈인데요. 2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16개 주의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타사기기와 호환은 제한하는 불법적인 독점을 통해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문제에 휘말린 상태인데요. 이후 경쟁당국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 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투자 시그널 한국, 애플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시장 분석하고 또 다음 주 시장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코스피가 2,666, 그리고 코스닥이 880이었는데 송율 매니저님,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주역은 외국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세를 계속 이어오면서 26개월 만에 외국인 비중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있었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무난한 흐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약간 이번 주는 무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아직도 꺾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세라는 게 이렇게 한번 크게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포트만 재편하면은 3월달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4월 초까지도 무난한 시장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이 이번 주 쭉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뭐 웃고 행복한 분들도 많았겠지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박철수 매니저님,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라는 고민. 그리고 왜 시장 이렇게 좋다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에 사실 우리가 좀 걱정했었던 일정들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FOMC라든지 일본 BOJ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면서 금리나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증시도 올랐는데 내 종목이 좀 안 간다? 소외되는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주도주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수급이 몰리는 섹터들은 항상 뉴스의 빈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보통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방위산업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조선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실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2024년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인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에서 나 섹터는 잘 골랐는데 테마는 잘 고른 것 같은데 내 종목이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재무에 좀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부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지 주력 사업부의 전방 산업이 수요가 잘 나오고 있는지 등등등을 좀 크로스 체크 하셔서 상대적으로 그 종목과의 경쟁업체 대비해서 차별점이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탄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종목, 내 종목이라고 너무 믿고만 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또 우리의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준비된 주제를 띄워주시죠. 네, 뭐 일단 금요일이니까요. 그리고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긴 켰습니다. 하지만 약보합 수준이었고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생기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앞서서 개괄적으로 들어본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일단은 낙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오히려 훨씬 더 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보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맑음 적어주셨고 외국인 적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날씨는 좀 굳다고 하는데 증시는 네. 맑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 계속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르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잘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과정들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일정들인데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항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또 주가가 좀 잘 가지고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없어질 만한 어떤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주가가 또 멈추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일정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벤트가 잘 소화가 됐고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소멸됐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보단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부터 실제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반도체가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AI가 열풍을 불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의 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뭐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 많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좀 쉬었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상승 폭을 더 넓히는 흐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외국인의 수급을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서 얘기해 주실 때 다음 주 초반까지는 괜찮을 걸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혹시 PC 물가지수 발표 기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체크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제 지표를 앞두고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다만 여러분들한테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조금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한번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요. 8만 원 근방대 온 게 한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저는 이제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견인한 주 원인은 아무래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HBM이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R4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된 호실적인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8만 원대 부근 온 게 지금 3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점을 뚫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맨 처음에 스타트 끄는 게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이끈 거는 결국에는 차세대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AI 관련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호실적 나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FOMC를 통해서 어떤 금리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난한 시장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주신 내용 중에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에는 200원 정도 남기고 쭉 밀리더니 오늘은 또 100원 남기고 8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고 좀 밀리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8만 원 넘어서 9만 원, 10만 원까지 전망하는 경우가 많던데 송률 매니저는 삼성전자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예, 앞서 8만 원대에서 저항을 한 2번 정도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더 됐냐 좀 디테일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만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도 있고 가전 사업부,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AI 이런 사이클에 뒤늦게 편승한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 CEO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삼성전자도 이제 막 AI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다들 이제 투자 위축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감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막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인 거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에서는 어떤 검증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꺾이지가 않았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자리는 8, 9. 아무래도 이게 가장 대두가 되는 거죠. 사실 앞자리가 8이냐 10이냐 대두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올해까지는 10을 봐도 된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 그리고 올해 말까지 보자면 한 10만 원 터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좀 주총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주총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배당락 맞는 경우도 있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 이슈로 붙어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주총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유념해야겠죠. 일단은 주총에 대한 안건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그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번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감사보고서 지출 같은 것들이 지연되지 않았던 기업들이라면 주총에서 크게 문제가 나올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히 이번 주총 시즌에서 주제를 다룰 만한 굉장히 주가에도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요건들이 있는지 주제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 주총은 보통 그냥 흘러가는 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배당락이라 그러면 이제 연말만 생각하다가 이게 좀 바뀌면서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지 하는 종목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주총에서 어떤 안건들 올라오는지 내가 보유한 종목이라면 주주로서 그런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일본에서 이 감염병이 좀 유행을 한다라고 해서 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북한은 축구도 이제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평양 오지 마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좀 우려감이 있는 거는 치사율이잖아요. 치사율이 거의 30% 정도라고 하니 사실 걸리면 이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병원 전염병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디언에서 나왔던 통계를 보면 1, 2월 달에 40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감염자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가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던 코로나랑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일본 출장을 계속 가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가게 되는데 어제도 일본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현지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 것 신경을 같더라고요. 많이 쓰진 않는다? 네, 많이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식을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더 민감하게 이게 그렇게 좀 위험한 건가?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되고 회사의 어떤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매수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다. 관련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로스컷 분명히 하시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들어가서는 또 단기에 또 큰 손실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철저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 다음 송일 매니저님,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정 중에 26일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흥행에는 꽤 성공한 모습인데 로봇주에 대한 좀 수급을 빨아들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의 지능법 개정안도 있었고, 지금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AI랑 결합이 되면서 로봇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시장,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바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대기업향 매출이 좀 발생되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실적이 뒤따라주고 수요가 따라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로봇을 좀 세분화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래도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은 세부 카테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다양한 생산 공정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성장 전망치만 본다고 하면은 서비스용 로봇이 산업용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우리가 전망치를 알고 있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전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 2030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요 공정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눌려 있을 때 여러분들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률 매니저는 휴머노이드를 좀 주목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당장 다음 주에 상장하는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란 말이죠. 박철수 매니저님, 이쪽 뭐 로봇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 말고 엔젤 로보틱스만 두고 보자면 투자 포인트가 좀 어떻겠습니까? 엔젤 로보틱스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사실 초반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건의를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시초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일단은 하지만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기대감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필드에다가 이제 또 2천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거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상태였고 엔젤 로보틱스가 청양에 이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수급 유입이 많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시 로봇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처음에 사실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아직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첫날 좀 거래의 좀 흐름도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저점 다지는 거 보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뭐 장기 관점이라면 로봇주들 다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LG와 관련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처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엔젤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시초가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박철순 매니저의 로봇 타픽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로봇 타픽은 저는 솔직히 지금 로봇주가 사실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왜냐면은 로봇 사업이 분명 미래에 성장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전기차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로봇은 아직 사실상 아주 많이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서빙 로봇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속기 기업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PG라든지 SBB테크 같이 이런 기업들을 봐야 돼요. 특히나 두산이라든지 이 로봇 회사들,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지금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익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지금 외국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예요. 원재료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산 제품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국산화를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속기는 양대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두 기업을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세부 섹터 몇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방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위기 K방산의 전망은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러우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6주 만에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으로 보자면 앞서서 박철수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주식으로 보자면 어쨌든 방산주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연속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산, 수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투자 포인트 어떤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드 잡아주시죠. 자,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호재 풍성입니다. 호재가 풍성하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역시나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에게 분명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이우에 6주 만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방산주에 또 좋은 호재성 내용들이 있었죠.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지금 5선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토 쪽과 계속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무기 수요는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무기 선진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끌리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퀄리티 좋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미 많이 검증이 됐죠. 그래서 대규모 수주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수입했는데 대충 테스트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은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무기가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자기네 돈으로만 사진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도와주게 되는데 이 한도가 늘어났죠.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고 무기를 사기 위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걸로 좀 부족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예시로 들면은 폴란드가 지금 2차 발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3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중은행에서 10조를 우리가 대출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시중은행이 메꿔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방산주를 단기적으로도 더 좋게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가 가득한 방산주에 대한 분석 전망 나눠주셨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보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송률 매니저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장기화인데 이런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 반대죠. 오히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제 무기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이랑 러시아가 독과점 체계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튀르키예 같은 이런 신흥 무기 수출 국가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내용이 나토군 규격이 쓰이고 있는 포탄이 155mm 포탄이죠. 이게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5mm 포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한 달에 20만 발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은 한 달에 한 5만 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3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3국 우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방산무기라는 거는 일개 국가가 개발한다고 해서 자유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개발 승인을 받는 데까지 한 25년에서 30년이 걸리는데 우리 국가는 지금 그걸 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해냈고 우리나라는 다른
다른 국가 경쟁국과는 다르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납기가 가능했고 세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단순히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 이집트 그리고 다음 달에는 루마니아랑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 년치 일감을 쌓아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실적이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지금 이제 막 물 들어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방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앞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두 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방산주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송율 매니저님, 뭐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걸 보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가장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덧 또 20만 원 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언급하시는 분들 많고 현대 로템 뭐 강자죠. 우리 송율 매니저는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프로에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방산주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한 28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7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리고 다음 달에 루마니아랑 1조 원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한 10월 달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1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예를 들면은 풍산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탄을 만드는 기업인데 155mm 나토군 규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풍산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중심부까지 다양한 수출 계약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풍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많이 올랐고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산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님의 방산주 좀 눈여겨보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눌림목 공략하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올해 이제 발사체 관련해서 사업 협상자도 선정이 됐고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셔도 되는데 단기로 급등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담 없이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현대로템. 사실 광역이 철도 공급 계약도 따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또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폴란드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고점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실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현대로템 한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 내다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꽤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났는지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와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